여러분, 혹시 강에서 떠내려온 아기가 한 마을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오래전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강가에서 나무를 줍던 한 노인이 강물에 걸린 대나무 바구니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갓난아기 한 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마을 사람들의 손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해 뒤 그 아이 때문에 마을 전체가 뒤집히는 일이 생긴 겁니다. 과연 강에서 떠내려온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이 마을에 보내준 한 아이의 운명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오늘의 옛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과 들이 넓고 강물이 맑기로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연화마을이라 불리는 그 마을은 보는 이에 따라 그저 조용한 두매산골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봄이면 강둑을 따라 버들가지가 늘어지고 여름이면 논두렁 사이로 뜨거운 바람이 지나갔으며 가을이면 산 아래로 내려앉은 안개가 마을 전체를 조용히 감쌌습니다. 겨울에는 강이 얼어붙어 아이들이 그 위에서 팽이를 돌리고 어른들은 얼음 밑에서 물고기를 낚았지요. 그런 마을에서 최복산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이미 환갑을 훌쩍 넘겼고 머리카락은 설이 내린 것처럼 희었으며 손등에는 오랜 세월이 새겨놓은 굵은 핏줄이 선명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처음 이 마을에 발을 들인 것이 언제였는지 오래된 마을 사람들도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모두가 기억하는 것은 복산이 이 마을에 처음 나타났을 때 빈손이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복산은 떠돌이였습니다. 장터에서 장터로, 고을에서 고을로 이 땅 저 땅을 발이 닳도록 걸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고갯길을 넘고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낯선 잠자리를 얻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 삶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매이는 것이 없어 홀가분했고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아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복산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홀가분함과 외로움은 밖에서 보면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무릎이 시리기 시작하던 어느 가을, 그는 연화마을 어귀에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낮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더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거기 서 있었고 마을은 그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복산이 자리를 잡은 곳은 마을 어귀에서 조금 떨어진 낡은 헛간이었습니다. 그 헛간을 조금씩 손보아 공방으로 만들었습니다. 끌과 톱과 대패,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뿌리도 내력도 알 수 없는 늙은 떠돌이가 갑자기 나타나 정착하겠다고 하니 이상하게 여기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복산의 손은 정직했습니다. 농기구 날이 빠지면 새로 박아주었고 삐걱거리는 문짝은 사흘이 지나기 전에 고쳐놓았습니다. 사가가는 다리목도 기울어진 외양간 기둥도 복산의 손을 한번 거치면 조용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품삯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받은 것도 소박했고 요구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공방 안에는 늘 나무 깎는 소리가 들렸고 저녁이면 문 사이로 등잔불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복사는 하루가 끝날 때마다 강가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떠돌던 시절부터 몸에 밴 발이 스스로 기억하는 걸음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혼자라는 것이 복산에게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것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그는 그것을 슬퍼한 적도 없었고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자 자랑을 할 때, 명절에 아이들이 달려와 무릎에 올라탈 때 복사는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그는 아마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장마가 길었습니다. 강물이 불어 논두렁이 잠기고 강가 버드나무들이 절반쯤 물속에 잠길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깥 출입을 줄이고 처마 밑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복사는 그날도 저녁이 되자 강가로 향했습니다. 흙탕물이 빠르게 흘러가고 상류에서 떠내려온 나뭇가지들이 뒤엉켜 강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무 판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쓸만한 것인지 가늠하려고 강가로 내려섰을 때였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무언가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습니다. 빗소리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사는 멈추었습니다. 발이 먼저 알아채고 몸이 멈추었습니다. 소리는 갈대숲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늘고 약한 그러나 분명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복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갈대를 헤치자 작은 대나무 바구니 하나가 강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흙탕물이 바구니 아래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지만 바구니는 풀뿌리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복산이 바구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눈도 채 뜨지 못한 갓난아기였습니다.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작은 주먹을 꼭 쥔 채 울고 있었습니다. 강 위에서 얼마나 오래 떠내려왔는지 어디서 흘러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팔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사람의 팔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안는 법을 잊었던 것처럼. 그러다 복사는 조용히 바구니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런 강이 나한테 손주를 보냈구먼. 혼잣말이었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없는 강물 소리 속에 묻혀버린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은 순간 복산의 발이 천천히 마을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을 불러올지 그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연화마을에는 강에서 떠내려온 아이 하나가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던 한 가지 물음이 마을 안 어딘가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왔는가? 강솔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강에서 왔고 소나무처럼 곧게 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복산이 이름을 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공방으로 돌아온 그날 밤 등잔불 아래서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거창한 장명도 마을 어른께 물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강이 보낸 아이니 강의 이름을 먼저 붙여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복사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눕혀둘 자리를 만들어야 했고 포대기 대신 쓸 헝겊을 찾아야 했으며 무엇을 먹여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떠돌이로 살아온 세월 동안 아이를 돌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손에 익은 것이라고는 끌과 톱과 대패뿐이었습니다. 그는 공방 안을 몇 번이고 오갔습니다. 아이는 울다가 멈추고 멈추다가 다시 울었습니다. 날이 밝자 복사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복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처음에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이 갑자기 갓난아기를 안고 나타났으니 놀라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나선 것은 국밥집 할머니였습니다. 아이를 들여다보더니 말없이 복산에게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젖먹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는 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뺨을 손등으로 가만히 어루만지고 따뜻한 물을 떠오게 했습니다. 복사는 그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앗간 주인 박씨 아저씨의 아내가 포대기를 가져왔고 논 건너 두부 장수 영감은 이름도 묻지 않고 쌀 한 되를 공방 앞에 두고 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강에서 떠내려온 아이라는 말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화마을이 워낙 작은 곳이었으니 새로운 생명 하나가 생겨난다는 것은 마을 전체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복사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한번 숙이는 것이 다른 사람의 긴 감사 인사보다 더 무거운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강솔은 그렇게 마을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첫 돌이 지나고 걸음마를 떼고 옹알이가 말이 되어갈 무렵 아이는 이미 복산의 공방을 자신의 세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 냄새가 나는 곳, 끌소리와 톱소리가 들리는 곳, 그곳이 강솔에게는 집이었습니다. 복산이 일하는 동안 아이는 나무 부스러기를 손에 쥐고 놀았습니다. 먹지도 않고 던지지도 않고 그저 손 안에서 이리저리 굴리며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산은 그 모습을 가끔 곁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폐질을 멈추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유를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5살이 되던 해 강솔은 처음으로 무언가를 고쳤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나무 팽이였습니다. 한쪽이 깎여나가 제대로 돌지 않는 것이었는데 아이들이 버리고 간 것을 강솔이 주워왔습니다. 복산의 공방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작은 손으로 팽이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며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바닥에서 돌멩이 하나를 집어 조심스럽게 깎기 시작했습니다. 솜씨가 있었습니다. 어설프지 않았습니다. 힘 조절이 되었고 방향이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팽이를 바닥에 세우자 팽이는 조용히 그러나 똑바로 돌았습니다. 복산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등을 돌린 채 일을 하고 있었지만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대폐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강가를 걷는 복산의 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세월은 그런 식으로 흘렀습니다. 강솔이 자라는 만큼 복산은 나이를 먹었습니다. 무릎이 더 시려지고 눈이 조금씩 흐려지고 긴 시간 대패를 잡고 있으면 손목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솔을 보며 말했습니다. 소리는 복산 할아버지 손자가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 손자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방앗간에 가면 떡이 생겼고 국밥집 앞을 지나면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강솔의 이름을 부를 때 늘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아이는 그 안에서 밝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피할 수 없는 물음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강솔은 처음으로 복산에게 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공방 안에서 불빛이 흔들리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때를 쓰는 것도 울먹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생각한 것을 꺼내듯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어디서 왔어요? 복산은 손에 들고 있던 나무 토막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등잔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에서 왔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강솔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복산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흐른 침묵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공방 안에 있던 나무들만이 알았을 것입니다. 아이는 그 대답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솔은 여전히 밝게 웃었고 마을 아이들과 뛰어놀았으며 공방에 돌아오면 나무 부스러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산은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강솔이 강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다는 것을, 아무 말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물을 눈으로 좇는 시간이, 그 눈빛이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인지 복산은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솔도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15이라는 나이는 어떤 아이에게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에게는 그 나이가 하나의 경계선이 됩니다. 그 전과 그 후가 조용히 달라지는,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무언가가 바뀌어 버리는 그런 나이. 강솔에게 15은 그런 해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깊어지던 그 해, 연화마을에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장마가 일찍 시작되었고 쉬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날마다 불었습니다. 논두렁이 잠기고 밭고랑이 사라지고 마을 어귀 낮은 길이 진흙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처마 밑에 모여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을에 소식이 퍼졌습니다. 다리가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마을과 건너편 장터마을을 이어주던 나무다리였습니다.
밤사이 불어난 강물이 다리 밑동을 쓸어갔고 새벽녘에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리가 없으면 장터로 나갈 수 없었고 장터로 나가지 못하면 마을 사람들의 생계가 막혔습니다. 강을 돌아가려면 반나절이 넘게 걸렸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새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것은 모두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놓으려면 돈이 필요했고 사람이 필요했으며 무엇보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손이 필요했습니다. 마을에 목수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규모였습니다. 사람이 건너고 수레가 지나갈 수 있는 다리를 놓는 일은 농기구를 고치거나 문짝을 다는 일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는 길어졌고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솔은 공방으로 돌아와 복산 앞에 앉았습니다. 복산은 낡은 호미 자루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중이었습니다. 강솔이 한동안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복산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호미 자루를 잡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강솔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강솔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방에서 끌과 톱을 챙겼습니다. 복산이 그것을 보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강솔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무심히 지나쳤고 어떤 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15살짜리 아이가 톱을 들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방앗간 박씨 아저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얘야, 그건 장난감 다리가 아니란다. 강솔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산에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솔은 아침에 올라가 해가 질 무렵에야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나무 껍질이 묻어 있었고 팔뚝에는 긁힌 자국이 늘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공방 한 구석에 앉아 무언가를 종이에 그렸습니다. 선을 긋고 지우고 다시 긋고 또 지우고. 복사는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강솔이 잠든 뒤에 딱 한 번 그 종이 앞에 서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부터 강솔은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베어온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끌로 홈을 파고 톱으로 맞춤면을 내고 나무와 나무를 끼워 맞추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아이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다가 심심해지면 떠나갔습니다. 어른들도 오가다 한 번씩 들여다보았지만 별 기대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노인들은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저 나이에 저것을 한다고 되겠느냐는 뜻이었습니다. 강솔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동안 강솔의 눈은 오직 손끝에 가 있었습니다. 홈이 맞는지 결이 살아있는지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그것만 보았습니다. 다른 것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사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강가 언덕에 서서 아이가 일하는 것을 바라보다가 돌아갔습니다. 하루에 한 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닷새가 지나고 엿새가 지났습니다. 일회째 되던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강가에 나와 보니 다리가 서 있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두 기둥이 강바닥에 깊이 박혀 있었고 상판은 나무와 나무가 빈틈없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난간은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발을 딛는 면은 수레바퀴가 지나가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결을 살려 깎아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 명씩 건너보았습니다. 아무도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방앗간 박씨 아저씨가 수레를 끌고 건넜습니다. 삐걱거리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건너편에 서서 이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말이 아니라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야, 이 녀석 진짜 보통 아니구먼. 그 말이 마을 안으로 퍼졌습니다. 강솔은 다리 옆에 앉아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부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어깨를 두드리고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강솔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았습니다. 크게 웃지도 으쓱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사는 마을 사람들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 서서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그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있었는지 아무도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복사는 강가를 걸으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강에서 떠내려온 아이가 강 위에 다리를 놓았다는 것을, 그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인지, 그는 그 물음을 마음속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지 않았지만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강솔의 손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마을 전체가 알게 된 날, 복사는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공방에서도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 둘이 섞인 무언가인지. 강솔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직 15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는 것들이 어른의 마음속에 쌓여가는 동안 연화마을의 강은 오늘도 흘렀습니다. 다리 아래를 지나 갈대숲을 지나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면서 세월이라는 것은 요란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이에 쌓이고 쌓인 것이 어느 순간 무게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강솔이 20살이 되던 해도 그러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선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느 아침 복산이 공방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강솔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훤칠했습니다. 어깨가 넓었습니다. 걸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복사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솔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복사는 공방 안에서 유난히 오래 일했습니다. 등잔불이 꺼질 때까지 혼자서. 20살의 강솔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디서나 먼저 일어나 짐을 들었고 어른들 앞에서 먼저 허리를 숙였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말은 했고 웃음이 많지 않았지만 웃을 때는 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것은 그가 잘생겨서도 손재주가 뛰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와 이야기할 때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연화마을에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집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살던 김씨 노인 내외가 아들이 사는 읍내로 떠났습니다. 짐을 싸는 날 마을 사람들이 나와 배웅을 했지만 표정들이 밝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방앗간 건너편 두부 장수 영감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영감의 자식들이 도시에서 내려와 짐을 날랐습니다. 이번에도 배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표정들이 무거웠습니다. 한 해가 지나자 빈집이 3채가 되었습니다. 2해가 지나자 5채가 되었습니다. 빈집은 소리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하다는 것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조용함이 번져갑니다. 옆집으로 그 옆집으로 골목 전체로. 연화마을이 그러했습니다. 장터에 사람이 줄었고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아이들 소리가 줄었고 어른들의 말소리도 낮아졌습니다. 마을이 낡아가고 있었습니다. 집들도 낡았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금세 기울었습니다. 지붕이 내려앉고 담장이 무너지고 마당에 풀이 무성해졌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생각보다 빠르게 허물어집니다. 마치 주인을 기다리다 지쳐 스스로 눕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모이면 한숨을 쉬었습니다. 떠나지 않은 사람들도 마음 한켠에는 저울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남는 것과 자식들이 있는 도시로 가는 것. 그 저울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솔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보았습니다. 빈집 앞을 지날 때마다 저녁에 굴뚝 연기를 세어볼 때마다. 하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답을 찾는 것인지 아니면 물음을 다듬는 것인지 그 경계에 있는 눈빛.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난 뒤 복산이 차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공방 안에 나무 향과 차 향이 섞였습니다. 강솔이 맞은편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을을 새롭게 고쳐보면 어떨까요? 복사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강솔은 대답하기 전에 잠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빈집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기울어진 지붕선이 달빛 아래 드러나 있었습니다. 낡은 것들을 고치고 버려진 것들을 다시 쓰면요. 창고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헛간은 책이나 물건을 두는 곳으로,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복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솔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침묵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마을 어른들이 모였을 때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그때의 침묵은 막막함이었고 이날 밤의 침묵은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솔은 마을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보았습니다. 빈집의 구조를 눈으로 재었고 버려진 자재들이 어디에 쌓여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떤 집은 기둥은 살아있지만 지붕이 나갔고 어떤 집은 벽은 무너졌지만 마루가 튼튼했습니다. 나무들도 보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공방 뒤편의 참나무, 강가의 물풀의 나무. 어느 것을 베어야 하고 어느 것을 살려야 하는지. 강솔의 눈이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리가 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글쎄, 저 눈빛이 달이 만들던 때 눈빛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강솔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고 저녁에는 공방에 앉아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15대처럼 선을 긋고 지우고 다시 긋고 또 지우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복사는 이번에도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밤에 몰래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믿어서인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어서인지. 복사는 스스로에게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오랜 세월 떠돌다 이 마을에 뿌리를 내렸을 때처럼, 강에서 떠내려온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처럼, 복사는 늘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앞서 나서지 않고 막지도 않고 그저 옆에 있는 것.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마을의 굴뚝은 여전히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의 저울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솔의 손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이 마을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복산도 강솔 자신도.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강에서 떠내려온 아이가 이제 강솔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되어 이 마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청년의 눈이 향하는 곳에 빈집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끝인지 시작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강솔이 처음 손을 댄 것은 마을 어귀의 낡은 창고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무도 쓰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문짝은 한쪽이 떨어져 나간 채 바람에 흔들렸고 지붕 한 귀퉁이는 내려앉아 비가 오면 안으로 물이 샜습니다. 벽에는 이끼가 끼었고 마루는 썩어 발을 디디면 꺼질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창고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솔은 그 창고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고 기둥을 손으로 두드려보고 지붕 아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썩은 것과 살아있는 것을 가려내는 눈이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솔의 눈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무를 읽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연장을 챙겨 창고로 향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허무는 작업이었습니다. 썩은 마루를 걷어내고 기울어진 벽을 받쳐두고 내려앉은 지붕 석가래를 하나씩 내렸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망치 소리, 나무 부러지는 소리, 먼지 날리는 소리.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강솔은 땀을 닦으며 일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묻는 사람에게도 짧게 대답하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복사는 공방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를 들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힘이 있는지 리듬이 흐트러지지는 않는지 오래 나무를 다룬 사람의 귀는 소리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복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창고의 뼈대가 드러났습니다. 기둥 4개는 살아있었습니다. 강솔은 그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함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복산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새 나무는 산에서 베어왔습니다. 마을 뒷산 참나무 중에서 결이 곧고 뒤틀림이 없는 것을 골랐습니다. 하나를 고르기 위해 10개를 두드려보고 10개를 두드리기 위해 20개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나무를 고르는 일에 강솔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루를 새로 깔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렸습니다. 창문을 내는 자리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빛이 들어와야 안이 환한지, 어느 높이에 내야 바람이 잘 통하는지. 강솔은 하루 중 몇 번씩 창고 안에 들어가 빛의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아침의 빛과 오후의 빛이 달랐고 흐린 날의 빛과 맑은 날의 빛이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게 다 필요한 일이야? 글쎄, 뭘 만들려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구먼. 아무도 묻지 않았고 강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날마다 조금씩 창고는 달라졌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강솔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창고 앞에 선 사람들은 처음에 말이 없었습니다. 문은 새로 달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빛이 고르게 들어왔습니다. 마루는 반듯했고 벽은 깨끗했습니다. 창가에는 나무로 깎은 작은 탁자 2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등받이가 낮은 의자들이 가지런했습니다. 처마 밑에는 작은 선반이 달려 있었습니다. 차 한 잔을 올려두기 딱 맞는 높이였습니다. 국밥집 할머니가 가장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아보았습니다.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강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찻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렸습니다. 오전에는 어른들이 모여 차를 마셨고 오후에는 아이들이 들락날락했습니다. 오래된 마을 어귀가 사람들이 앉아 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강솔은 다음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강가 쪽에 버려진 헛간이었습니다. 창고보다 더 낡았습니다. 지붕은 이미 절반이 없었고 벽 한쪽은 쓰러질 듯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누군가 두고 간 농기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강솔은 그 헛간 앞에서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고 앞에 서 있던 것보다 더 오래였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만들 것인지 쉽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솔은 며칠 동안 헛간 안팎을 들락거렸습니다. 앉아 있기도 하고 나무 크기를 재기도 하고 강 쪽 방향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복산이 저녁에 물었습니다. 이번엔 뭘 만들 거냐? 강솔은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책방이요. 복사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책방은 찻집보다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벽을 세우는 것보다 선반을 짜는데 더 오랜 공을 들였습니다. 책을 꽂는 선반은 두께와 간격이 중요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올려도 휘지 않아야 했고 습기에도 잘 버텨야 했습니다. 강솔은 선반 하나를 만들고 직접 올라서 보고 흔들어 보고 며칠을 두었다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뜯어내고 다시 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솔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은 서두른다고 빨리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나무를 다루면서 배웠습니다. 나무는 정직했습니다. 서두르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티가 났습니다. 미세한 틈, 조금 어긋난 결, 눈에 띄지 않아도 손에는 느껴지는 불균형. 강솔은 그런 것들을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책방이 완성되던 날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찻집 대화는 다른 표정들이었습니다.
찻집이 완성됐을 때는 놀라움이었다면 이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반 가득 꽂힌 책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방앗간 박씨 아저씨가 천천히 선반을 손으로 훑었습니다. 이 마을이 이렇게 예쁜 곳이었나?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강솔은 그 뒤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다리 하나를 마을 안쪽 개울 위에 놓았고 느티나무 아래에 정자를 세웠습니다. 정자 기둥은 나무의 굽은 결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곧게 다듬은 것보다 시간이 더 걸렸지만 완성된 정자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느티나무와 어울렸습니다. 소문은 마을 밖으로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웃 고을 사람들이 왔습니다. 찻집을 들여다보고 책방에 앉아보고 정자에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연화마을에 가면 나무로 만든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고. 그 말이 또 퍼졌습니다. 여행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오가는 사람이 늘자 떠났던 사람들 중 몇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빈집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꺼져가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을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복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공방 문 앞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마을이 자신을 받아들이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받아들이던 것을. 이제 그 마을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복사는 강솔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빛 속에서 강솔은 다음 작업을 위해 나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결을 짚고 귀를 대어 두드려보고 눈을 가늘게 뜨고 결을 읽었습니다. 복산이 수십 년 동안 해온 그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가르친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그 눈이 분명히 자신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복사는 그것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공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강솔이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어귀 찻집에서는 사람들이 웃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물은 변함없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이 저물어갈 무렵 마을 밖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손님들이 연화마을을 향해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나타난 것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수레 하나가 마을 어귀에 멈추었습니다. 수레에서 내린 것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차림새가 마을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옷이 깔끔했고 들고 온 짐 속에는 두툼한 문서 묶음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 찻집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안을 들여다보고 밖을 둘러보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찾아오는 일이 요즘 들어 부쩍 늘었으니 처음에는 그저 여행객이려니 했습니다. 국밥집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고 방앗간 박씨 아저씨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을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면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찻집을 지나고 책방 앞에서 걸음을 늦추고 느티나무 아래 정자에서 잠시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정자 기둥에 손을 댔습니다. 굽은 결을 그대로 살린 기둥이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무언가를 읽는 손이었습니다. 강솔이 나무를 읽는 방식과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강솔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은 공방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안에서는 대패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이고 고른 소리였습니다. 그중 가장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이 공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강솔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무 부스러기가 팔에 묻어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이 마을을 설계한 목수가 바로 당신입니까? 강솔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설계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그는 설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것을 고치고 버려진 것을 다시 쓰고 필요한 것을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반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마을 곳곳에 그의 손이 닿아 있었으니까요.
강솔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도시에서 왔으며 전국에 흩어진 전통 마을들을 찾아다니며 복원하는 일을 한다고. 오래된 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살려내는 일이라고. 그 일을 하면서 늘 찾고 있었던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무를 다룰 줄 알면서도 마을을 읽을 줄 아는 사람.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과 새 것이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 아는 손을 가진 사람. 연화마을의 소문이 그들에게까지 닿았다고 했습니다. 찻집과 책방과 정자 이야기가 고을을 넘어 도시까지 흘러갔고 그 이야기 끝에 늘 한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고. 강솔이라는 목수의 이름이. 강솔은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끊지 않았습니다. 말이 다 끝나고 나서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거절인지 생각 중인지 세 사람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공방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복산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복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굵은 손마디, 오랜 세월을 담은 얼굴이었습니다. 복산은 세 사람을 한번 훑어보고 강솔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소문은 마을 안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도시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것, 강솔을 찾아왔다는 것, 전국의 전통 마을을 복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 저녁이 되기 전에 마을 사람 대부분이 그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소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아니, 우리가 몰랐던 거지. 소리는 처음부터 그런 아이였어. 그러게. 다리 만들던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국밥집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녁 무렵 공방 앞에 따뜻한 음식이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찻집 앞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고 어디서 나왔는지 음식이 쌓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고 어른들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였습니다. 마을이 낡아가던 시절, 굴뚝이 하나씩 꺼져가던 시절의 그 무거운 공기가 이날 밤만큼은 거쳐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온 세 사람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건네는 음식을 받았고 오가는 이야기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자리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계가 흐릿해졌습니다. 마을 잔치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구분이 오래가지 않는 자리. 강솔은 잔치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고 손을 잡았습니다. 강솔은 그때마다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기쁨인지 무거움인지 그 둘이 섞인 것인지. 잔치 자리에서 그것을 읽어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복사는 읽었습니다. 멀찍이 앉아서 강솔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치의 소란이 복산에게는 멀게 느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음식 냄새도 아이들의 발소리도. 복산의 눈은 그 모든 것을 지나 강솔에게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강에서 떠내려온 아기가 마을을 살려냈구먼. 그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고 자랑스러워하는 말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뜨거운 것을 잡는 것처럼.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어른들 품에 안겼습니다. 어른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시에서 온 세 사람은 내일 다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고 강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치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빈 그릇들과 꺼져가는 불씨와 그 앞에 앉은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강솔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지 옆에 앉은 사람도 알기 어려웠습니다. 기쁜 날이었습니다. 마을이 웃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솔의 어깨는 잔치가 끝날수록 오히려 조금씩 무거워 보였습니다. 복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강솔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꺼져가는 불씨가 그 침묵 사이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강솔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복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강솔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그것은 도시 사람들의 제안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오래된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강솔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사는 불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 불씨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꺼졌습니다. 복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은 어디까지 흐르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강솔은 그 말을 받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강이 어디까지 흐르는지는 강에게 물어봐도 강은 대답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한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찻집 처마 아래 달린 작은 등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강솔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책방 문 위에 붙은 나무 이름패도 정자 아래 깔린 마루도 모두 강솔의 손이 지나간 것들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제 마을 밖을 향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쁜 일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잃는 일인지. 복사는 그날 밤 오랜만에 강가를 걷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등잔불 앞에 앉았습니다.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20해 전 강가에서 바구니를 들어 올리던 그 밤이 이유도 없이 떠올랐습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 도시에서 온 세 사람은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강솔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방 안에서였습니다. 복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고 평소보다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얼마나 길었는지 강솔이 공방 문을 열고 나왔을 때는 해가 중천에 올라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이미 수레에 올라 마을 어귀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강솔은 그들이 사라지는 방향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복산이 거기 있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솔이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물은 변함없이 흘렀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저 흘러야 할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복산이 먼저 말했습니다. 소라, 내가 이 마을을 살렸구나. 강솔은 강을 바라본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마을이 저를 키운 거죠.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강솔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앗간 박씨 아저씨의 떡이, 국밥집 할머니의 따뜻한 국이, 마을 사람들이 건네던 작은 것들이 쌓여 강솔이 되었습니다. 복산의 공방에서 나무 냄새를 맡으며 자란 세월이 강솔의 손을 만들었습니다. 마을이 없었다면 강솔도 없었습니다. 복산은 그 대답을 들으며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갈대를 흔들었습니다. 물새 한 마리가 강 위를 낮게 날았습니다. 복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20해 전 이 강이 널 내게 보내줬지. 강솔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였습니다. 강에서 왔다는 것, 대나무 바구니 안에 누워 있었다는 것, 복산이 강가에서 주웠다는 것.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강솔은 늘 같은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왜 강이 자신을 보냈는지, 어디서 흘러온 것인지. 그 물음은 20해가 지나도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강솔은 천천히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달빛을 닮은 햇빛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강솔은 그 물결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어릴 때 강가에 앉아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던 것처럼. 그때는 무언가를 찾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찾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강이 저를 보내준 이유가 있었나 봐요. 강솔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확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품어온 무언가를 조용히 내려놓는 말이었습니다. 20해 동안 강가에 설 때마다 마음 한켠에 걸려있던 것이 이날 이 자리에서 천천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사는 강솔을 바라보았습니다. 옆모습이었습니다. 훤칠한 키, 넓은 어깨, 강을 바라보는 눈.
오래전 강가에서 주워 안았던 그 작은 아기가 이제 이런 사람이 되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복사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표현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은 얼굴에 오랜 세월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강은 가끔 사람에게 선물을 보내거든. 그 말이 강물 위로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강은 흘렀고 바람은 불었고 갈대는 흔들렸습니다. 연화마을의 가을은 그런 식으로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국밥집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습니다. 잔치 다음 날 아침 찻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강에서 선물을 받았다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강에서 떠내려온 아이가 마을을 살려냈으니 선물이라는 말 외에 달리 부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을 안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오가는 여행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다 보면 마을 어른들이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에서 떠내려온 아기 이야기, 복산 노인 이야기, 20해가 지나 마을을 바꾼 목수 이야기. 듣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이는 웃었고 어떤 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찻집 창문 너머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솔은 그 뒤로도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도시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되 마을을 떠나지 않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연화마을을 기반으로 삼고 필요할 때 다른 마을로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복사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밥상에 반찬이 평소보다 하나 더 올라와 있었습니다. 강솔은 그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복사는 딴 데를 보았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강솔은 다른 마을로 다녀오는 날이 생겼고 돌아오면 공방에 앉아 복산에게 그 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마을은 다리가 낡았고 어떤 마을은 오래된 정자가 무너져가고 있었으며 어떤 마을은 사람들이 떠나 빈집이 절반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복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가끔 짧게 물었습니다. 기둥은 살아있었냐? 나무는 어떤 것을 썼냐? 물이 드는 방향은 어디였냐? 강솔은 그 물음들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복산의 물음 안에는 늘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직접 말하지 않아도 물음의 방향이 이미 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솔은 그것을 오랜 세월 옆에서 배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의 겨울이 오기 전 복사는 작은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공방에서 며칠을 혼자 작업했습니다. 강솔이 다른 마을에 다녀온 사이였습니다. 강솔이 돌아왔을 때 공방 한켠에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이 있었고 옆면에 결을 살려 무늬를 넣었습니다. 정교한 것이었습니다. 복산의 솜씨였습니다. 강솔이 들여다보자 복산이 말했습니다. 연장 넣어라. 다닐 때 들고 다니게. 강솔은 상자를 손으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결이 살아있었습니다. 뚜껑이 맞물리는 자리가 빈틈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손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만든 것 같은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강솔은 한참을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사는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장 상자는 그날부터 강솔의 것이 되었습니다. 다른 마을에 다녀올 때마다 들고 갔고 돌아올 때마다 공방 한켠에 내려두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끌과 작은 톱과 손대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산이 오래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강솔이 언제 그것을 알아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 뒤로 상자를 더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연화마을의 강가에 버들가지가 다시 늘어졌습니다. 찻집에는 사람이 가득했고 책방 앞에는 먼 곳에서 온 여행객이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정자에서는 마을 어른들이 바둑을 두었습니다. 마을은 살아있었습니다. 강솔은 그날도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연장 상자를 들고 공방을 나섰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면서 찻집을 보았습니다. 책방을 보았습니다. 정자를 보았습니다. 그것들이 아침 빛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강솔은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아침 안개 사이로 강물이 흘렀습니다. 20해 전 복산이 바구니를 건져 올린 그 강이었습니다. 10살 때 물음을 품고 바라보던 그 강이었습니다. 15대 다리를 놓던 그 강이었습니다. 강솔은 그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 안에 20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연장 상자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공방에서는 대패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산이 일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규칙적이고 고른 소리였습니다. 오래전부터 들어온 소리였고 마을이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들려오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강솔의 등 뒤로 멀어졌습니다. 연화마을의 강은 오늘도 흘렀습니다. 강에서 온 아이가 강가에서 자랐고 강 위에 다리를 놓았으며 마을을 살리고 이제 더 먼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이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강은 언제나 말이 없었으니까요. 다만 연화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 오랫동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강에서 선물을 받았다고. 강에서 떠내려온 한 아이가 20해 뒤 마을 전체를 웃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만든 찻집과 책방과 정자는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와도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강물처럼 강에서 떠내려온 작은 아기 하나가 20해가 흐른 뒤 한 마을을 다시 웃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강에서 선물을 받았다고. 강에서 온 아이는 강가에서 자라고 강 위에 다리를 놓고 마을의 낡은 것들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은 더 먼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강솔 같은 사람이 낡은 것들을 다시 살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따뜻한 옛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잠